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주차입니다. 6주차. 그러니까 7주차 과정에서 6주차니까 많이 왔죠, 그죠?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책에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금융 부분은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눴죠. 하나는 부동산 금융, 또 하나는 부동산 증권. 근데 부동산 금융 부분에서는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 부분에서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부동산 증권 부분에서는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부동산 금융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개발 관리론입니다. 부동산 개발 관리론은 부동산 개발, 그다음에 부동산, 그러니까 이용부터요. 이용, 개발, 관리,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책에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출제 비중이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집니다. 다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득점하시기가 아주 좋아요. 자, 오늘 이야기에 여기에 좀 집중하십시오. 부동산, 우리가 금융 부분에서 부동산 증권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주택저당 증권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주택저당 증권입니다. MBS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증권 들어가면서 증권이라는 단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증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좋아.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해주실래요? 우리 발음은 저로 피차 서로 흠잡지 않기로 해요. 어차피 외국어니까. 자, 좀만 더 크게 시작. 네,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S로 끝나는 것은 증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증권은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네, 유가증권의 줄임말입니다. 앞으로 증권은 유가증권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저 증권은 뭐와 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증권은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증권은 일정한 권리나 어떤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매매, 양도, 증여가 가능한 증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 채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증권 이렇게 말하면 유가증권의 줄임말이고, 거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있다. 자, 그럼 먼저 주식으로 가볼게요. 주식 영어로는 스톡 그렇게 해요. 스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절량이라고도 했는데, 저렇게 또 주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식의 경우는 뭐냐? 회사에 돈 냈다는 증서예요.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돈 냈다는 증서. 그런데 돈을 왜 내요? 내가 그만큼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내고 받은 증서, 그게 뭐냐면 주식이에요. 그래, 주식 비율만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근데 자산 가치가 전체 1억 원인데 얘가 이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돈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하고 이제 투자자한테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냐면 저 회사의 지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예요. 저 회사의 지분권을 내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고, 저게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이면 이 사람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들어갈 거예요.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1억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1억 원만큼 샀으면 1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방금 지분이란 말을 했는데, 지분이 뭐냐면 내 거예요. 내 걸 지분이라 그래요. 근데 시험에 내 것 이렇게 나올 리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 지분이란 말은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민법적인 용어로 말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공유물이라고 하는 건 온전히 다 내 거예요. 그럼 말해서 보다시피 공유물은 내 것도 있지만 내 거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럼 5명이 함께 그걸 공유하는 공유물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5등분이에요. 그럼 내 거는 그 중에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만큼만 내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분할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지분은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지분권은 뭐냐?
내 것이 표시가 된 권리예요. 그리고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가 각자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분을 샀다 하는 말은 지분권이 표시가 된 증서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이따 뭐라고 하냐면 지분증권이라 그래요. 좀 이따가 지분증권. 그리고 얘는 주주예요. 주주인데 1억 원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주주니까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어요. 저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배당소득 받을 수 있어요. 주식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도 높아요. 근데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배당소득 없어요. 나중에 팔 때 산 것보다 더 싸게 팔았어요. 손해나요. 그래서 위험도 되게 커요. 이런 기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인 주식의 틀이에요. 그러면 채권은 어떤가 볼까요? 우리가 민법에서 물권 채권할 때 그 채권 아니에요. 여기서 채권할 때 이 권자는 좀 이따 민법에서 채권할 때도 제가 여기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권자는 문서를 의미해요. 여러분 복습 자료라든가 아니면 체계잡기 첫 번째 나갔던 자료 있죠. 프린트물 있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여기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여기 문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돈 빌리고 주는 증서거든요. 그럼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리고 주는 증서가 무슨 증서예요? 차용증서. 차용증서도 일종의 채권인 거예요. 근데 일종의 채권이지만 차용증서를 채권이라 말하진 않아요. 근데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돈 빌리고 저렇게 증서를 줬어요. 그거는 차용증서라고 안 그래요. 그런 채권이라 그래요. 그럼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부르는데? 회사채, 줄여서 사채라 그래요. 그럼 나라가 발행하는 증서는 뭔데? 국채. 그럼 공사가 발행하는 증서는 공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권의 의미를 알아두시고 저 A라는 회사가 자산가치가 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공개하면 자산가치가 1억 원인 게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야 우리 회사 저 자산가치가 1억 원인 거 알지? 돈 필요하거든? 돈 좀 빌려주라. 그럼 얘는 뭐예요? 돈 빌려주는 쪽이에요. 세 글자로 말해 보실래요? 돈 빌려주는 쪽을? 대출자 그래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한다고? 우리가 금융에서 채권자로 배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대출자. 그러면 이제 돈이 이쪽으로 가요. 대출자가 돈을 빌려주고 나면 얘는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돈이 이쪽으로 가는데 얘는 뭘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렸는데 저기에 얼마 빌렸다고 금액이 있고요. 이자 몇 % 줄 거다. 언제 줄 거다. 다 있어요. 만기는 언제다. 그러니까 원금은 언제 갚을 거고 이자율은 몇 %이며 언제 이자를 줄 거다. 뭐 3개월 단위로 준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부 이자 수입 채권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돈을 빌려줄 때 뭐를 보고 돈을 빌려주냐면 얘 자산 가치가 1억 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럼 걔가 일종의 담보예요. 그럼 담보가 1억 있으면 1억 빌려주나요? 아니죠. 1억보다 많이 빌려주죠? 아니죠. 1억보다 적게 빌려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집이 5억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집이 5억짜리를 담보로 해서 1억을 빌리고자 해. 그러면 은행이 1억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이제 떼어보니까 등기부등 떼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담보는 빌린 돈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해요. 그래야만 은행이 나중에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경매 과정을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 드는 비용까지 다 제하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천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고 1억을 회수한다고. 근데 1억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 실행을 하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용 들어가는 거는 돈은 은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을 못 갚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 최고액은 더 높이 설정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거라고. 그게 초과 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6천만 원만 빌려준다고. 그럼 담보는 얼마인 셈인데? 1억인 셈인데 돈 얼마 빌려준다고? 6천. 그러면 얼마만큼의 여유가 생겨? 4천. 그게 뭐예요? 초과 담보라고. 근데 지분 구조는 내 거 산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초과 담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때 주식과 같은 그런 지분 증권에는
절대 초과담보라는 개념이 없고 이렇게 채권 같은 부채증권에만 초과담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도 지분금융에는 그런 말이 없고 부채금융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과담보에 관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걔가 신용이 부족하면 신용을 높이도록 신용을 보강한다고. 그 신용을 보강하는 방법의 내적인 방법이 뭐냐면 저렇게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방법이고 외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믿을 만한 곳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얘가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줄게. 정부가 그렇게 말해. 아니면 공사가 그렇게 한대. 그 믿을 만한 곳에서 보증을 했으니까 신용이 올라가지. 그래서 신용 보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빌려가는 쪽에 신용을 보강하는 방법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내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다? 초과담보. 외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다? 보증. 여하튼 6천만 원이 갔어요. 그러면 얘가 확정부 이자 수입 채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정해진 날짜에 이자 받는다고. 이자 소득이 있겠다 그 말이죠. 제가 사업이 뒤따 잘 됐어요. 더 줘요? 아니란 말이죠. 딱 정해진 것만 준다고. 그러니까 얘는 수익이 그리 높진 않다고. 그렇지만 정해진 이자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험도 낮다고. 따라서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다. 그런데 위험과 수익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기를 같은 방향이에요. 위험이 높으면서 수익은 낮고 그런 거는 현실에 있을 수도 있기 잘못하면. 그러나 그거보다는 제가 수익이 되게 높은데 위험이 낮은 이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그런 형태만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거라고요. 그래서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은 건 주식이 대표적인 예라면 위험도 낮고 수익이 낮은 것의 대표적인 예는 채권이라고 해요. 증권, 우리가 증권의 범위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물권 채권 할 때 그 채권은 이거라고요. 이것과 다르다고. 이 본드라고 하는 이 채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서를 나타내고 요거는 권세권자를 써서 채권은 뭐냐면 채권자가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채권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다시 우리 이제 지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부동산에 대해서 지분 투자자가 가지는 권한.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권한이 지분권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대상부동산에 대해 지분 투자자가 가지는 권한은 지분권. 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가 그 지분만큼 가지는 권한, 지분권이지. 그게 표시가 된 증서가 지분증권이고. 그러면 이와 같은 지분권을 팔았어요. 그래 자금을 조달했어. 그러면 뒤쪽에 금융 붙이죠. 자금 조달하는 것. 자금 조달이 금융이죠? 그럼 무슨 금융이에요 이게? 지분금융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지분권이 표시가 된 증서가 무슨 증권이고? 지분증권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대상 부동산에 대해 저당 투자자, 즉 대출자가 가지는 권한이 바로 저당권이고, 그리고 이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부채금융이고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 빌리는 건 부채금융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와 같이 부채금융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은 부채증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분증권은 뭐다? 지분금융 얻으려고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리고 그 증권에는 지분증권에는 지분권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분금융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 그럼 아까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은 일종의 지분증권인 거다, 부채증권인 거다. 지분증권인 것이. 그런데 여기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의 주식 이렇게 예를 안 든다고. 왜냐면 삼성전자는 부동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에 삼성전자 같은
부동산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일단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회사를 예를 들자는 말이죠. 그게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다 이 말이죠.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부채증권은 뭐냐면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 말이에요. 그럼 부채금융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 부채증권인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ABS, MBS 기억나세요? 자, ABS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산 유동화 증권. MBS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주택저당증권. 여러분 공부하시면 티가 나는 거예요. 그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거 못 얘기했어요. 외우는 법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분금융 이런 말 모르겠어요. 외우는 법 알려주세요. 나 이거 모르겠어요. 이 단어 못 읽겠어요. 암기법 알려주세요. 기억, 니은, 디귿 모르겠어요. 암기법 알려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암기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렇게 말하셔야 돼. 그러듯이 자산유동화 증권,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 암기법이 그거야. 그렇게 말하셔야 된다고 계속. 근데 답에 나중에 저걸 이용해서 답을 찍는 암기법은 제가 알려드린다고. 너무 쉬워요. 불과 10초, 5초밖에 안 걸린다고. 다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뭐만 하면 여러분이 말만 이런 것만 하시면 제가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간혹가다 질문방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ABS가 자산 유동화 증권이 안 이어져요. 암기법 알려주세요. 가나 다라 안 이어져요. 암기법 알려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해서 읽으시라고요. 그거 저걸 활용하는 답 찾는 부분 제가 딱 알려드린다고. 안 잊어버리게. 아셨죠? 저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번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이만큼 잘하신다. 그래서 지금 대답도 아까 딱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게 탁탁 들리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분증권, 부채증권. 자, 이게 전부 다 기초적인 배경이에요. 배경 지식. 이게 깔아줘야 그 다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지분증권, 대표적인 지분증권, 요거는 지분금융 업계에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츠인데 우리가 그 증권이라고 하는 걸 둘로 구분했잖아. 그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권을 둘로 구분했잖아요. 주식. 아주 칭찬하면 안 돼. 엄청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하고 동시에. 그래서 아까 증권 두 개를 주식하고 채권이라고 그랬죠? 주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여기다 뭐라 할 건지 알겠죠? 그래요. 부채증권의 경우는 부채금융업계에 발행하는 증권이고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예는 증권 중에서 채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증권이라고 말한다. 어떤 분은 증권과 채권의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대비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왜? 증권 안에 다 들어가니까. 주식이나 채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식, 채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지분증권의 주식의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1억만큼의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지분권을 이렇게 표시된 증권을 발행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계속해서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죠? 주식 발행을 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분 투자자인데 우리는 쟤를 주주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주식을 더 공부하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주식 그러면 다 보통주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1억만큼 발행해서 팔았으면 1억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지분증권인 주식에는 초과담보라는 개념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과담보 이런 것들은 돈 빌리는 거에만 있다고. 채권 구조에만 있다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고. 근데 기초를 안 쌓은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식에는 왜 없나요? 따라서 여러분 초과담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럼 초과담보가 뭔가요? 아까 말한 것 담보를 추가로 설정하는 거예요. 1억 빌려놓고 1억 빌려면 1억만큼 설정하는 게 아니라 1억보다 더 설정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1억을 대출해주면서 근저당 1억 2천 설정하는 것 2천만 원만큼 담보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 초과담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저런 경우에 초과담보가 필요하느냐? 신용을
돈을 빌려간 사람의 신용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한 방법이다. 내적인 방법으로 초과담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빌리는 이렇게 채권 구조에만 있는 거다. 내 거 판 지분형 이런 지분증권에는 또는 지분금융에는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분이라고 돼 있는 증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초과담보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채권 구조로 돼 있는 증권에는 전부 다 초과담보란 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이제 또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고 또 팔아서 양도 차익, 주식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으니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런데 저는 이 부채증권으로서의 채권은 만약에 1억을 빌리고자 한다면 1억만큼의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1억만큼 빌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제가 담보기 때문에 따라서 그보다 적은 돈을 빌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를 보고 돈을 빌려다오 채권을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 저당 투자자는 일종의 대출자가 되는 것이죠. 채권을 샀죠. 근데 그 채권에는 원금이 얼마이고 빌린 돈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율은 몇 %고 그러면 언제 주기로 돈을 이자를 지급한다. 그럼 분기별로 지급한다. 매월 지급한다. 확정부 이자 수입 채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6천만 원이 간다면 담보가 1억이 되어지는데 돈을 6천만 원만 빌려줬으니까 4천만 원만큼의 더 담보를 초과로 설정한 셈이죠. 이게 초과 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는 딱 정해져 있는 이자 소득을 받는다. 그래서 얘는 수익도 적고 위험도 낮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저당시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보죠. 금융기관이 자금을 그때 얼마를 조성했다고 그랬죠? 10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은 다시 한번 더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쓰는 것보다. 그리고 얘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씩 빌려줬는데 1억씩 빌려줬습니다. 현금 1억씩을. 그때 융자기간 몇 년이라고 했었죠? 10년. 이자율 몇 %? 고정금리 5%라고 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100명에게 자금 대출했겠죠? 예.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간다 그랬죠? 두 가지가 갑니다. 돈이 이제 갔으니까 이쪽으로 뭐가 가죠? 저당권이 가고 또 하나는 원리금 수취권, 원금 이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합니다. 저런 말이 입에서 안 나오면 초보자입니다. 공부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입에서 안 나오거든. 왜? 이게 말이 생소하거든. 저당권만 하더라도 좀 낫지만 원리금 수취권이란 말 안 써봤거든. 그럼 제가 다음 부를 때 뭐뭐 가죠? 그러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이렇게 딱 말해야 됩니다. 이제 원리금 수취권 원금 이자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권한, 저당권은 돈 못 갚으면 경매 실행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 갑니다. 이 부분을 몇 차 시장?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저당 대부가 이루어집니다.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민법에서 이제 기본 과정에 이론 과정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저당권 부분에서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란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말하자면 금융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당채권, 제대로 말하면 주택저당채권, 바로 이 주택저당채권 혹은 저당채권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돈이 대출과 동시에 돈이 몇 년간 묶이는 거죠? 10년간 묶입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묶이는 위험을 뭐라고 말한다 했죠? 유동성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를 빌려줬죠? 5% 고정금리로 빌려줬는데 시장금리가 시장이자율이 6%로 올랐습니다. 그럼 1%포인트만큼 금리차 손해나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금리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걸 해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죠? 해소하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피담보 채권을 매각하는 거죠. 그 피담보 채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저당채권 또는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을 누구한테 매각하죠? 누구한테 매각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항상 말해야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나옵니다. 뭐라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 자체가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하죠. 채권 매각. 근데 영미법이 있습니다. 영미법, 대륙법 이렇게 할 때 미국은 어디에 들어가게? 미국은 대륙이니까 대륙법인가요? 영미법이죠. 영미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영미가? 영미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영미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 미국. 그러니까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사고 팝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영미법이 아닙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이 일본을 통해 들여온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륙법 체계를. 거기에서는 저당권 자체를 사고팔고가 아닙니다. 피담보 채권이 양도를 통한 저당권의 유통입니다. 또는 매매입니다. 우리의 저당권 매매나 저당권에 이렇게 저당권이 이전되고 한다든가 그것은 피담보 채권의 이전을 통한 저당권의 이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을 말하자면 채권을 매각하는 거죠. 주택저당 채권 매각합니다. 그럼 채권이 다 이쪽으로 모입니다. 그럼 얘는 유사한 것끼리 딱 모읍니다. 뭐가 유사하냐면 대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끼리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합니다. 얼마만큼? 100억만큼. 그럼 100억만큼 샀네. 그럼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까? 100억만큼 들어갑니다. 얘를 통해 100억만큼 들어옵니다. 이게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2차 저당 시장에서 저당의 정확하게는 저당 채권의 유동화지만 우린 줄여서 저당의 유동화라고 말합니다. 저당 채권의 유동화. 유동화란 현금화. 저당 채권을 현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성됐던 저당 채권을 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됨에 따라 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한 글자라 돈, 두 글자라 현금, 세 글자로 유동성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게 유동성이 들어왔다. 유동성이 증가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무슨 위험 해소? 유동성 위험 해소입니다. 부지런히 적지 말고 부지런히 여러분 입력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유동성 위험이 줄면서 또한 6%로 대출하면 무슨 위험도 준다? 금리 위험도 줍니다. 자, 복습됐죠? 복습됐죠? 지난주에 한 거 그대로 다시 했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저당시장의 참여자가 차입자입니다. 그리고 저당시장에 있어서 또 하나는 MBS를 발행하는데 얘와 얘가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발행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얘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저당시장의 참여자는 누가 있죠?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 한 번 더 합니다.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 한 번 더 합니다.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쟤네들이 나옵니다. 저당시장의 참가자. 줄일까요? 내가 이렇게 돈을 30만 원 갚았다 합시다. 그러면 저 30만 원은 무슨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겁니까? 저 30만 원 원금이자 갚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권을 가진 자가 저걸 받습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받습니다. 원리금 수취권을 얘가 갖고 있으면 30만 원 얘가 갖습니다. 근데 원리금 수취권을 얘가 가졌다. 원리금 수취권을 얘가 가졌다는 말은 그게 지분형일까 채권형일까? 그게 지분형입니다. 넘어갔잖아. 원금이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얘한테. 그게 지분형이지. 이해가셨어요? 그럼 지분형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나 채권형 같은 경우는 얘가 갖고 얘한테 돈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뭘 갖고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갖고 있습니다. 30만 원. 얘한테 안 넘겨줍니다. 왜? 얘 게 아니야. 원금이자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얘가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얘는 나중에 빌린 돈 갚으면 돼.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걸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 또 합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드니까 알 때까지 반복합니다. 아무리 쉽게 말해도 나만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한글로 했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복하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또 갑니다. 또 구조 똑같이 했죠? 줄였지만 자, 그럼 제가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얼마? 100억. 기간 얼마? 10년. 이자를 얼마? 5%. 그게 하나만 예를 든 겁니다. A라는 금융기관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한 개 상품만 갖고 예를 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겠죠. 융자기간 5년, 그죠? 그리고 기간은 더 짧으니까 이자율은 좀 낮춰서 4%.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좀 더 길게 15년. 그리고 이자율은 좀 더 높게.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저당들이 있다고. 이렇게 A라는 금융기관에는 여러 가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저당들이 다 있겠지. 있어요, 그죠? 그럼 B라는 금융기관도 그러겠죠. C라는 금융기관도 그러겠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저거 가지고 있으면 이 금융기관은 얘한테 뭘 받는다고? 원금이자 받는다고. 따박따박 원리금을 수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얘한테는 수익이 된다고요.
근데 자금 여유가 없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넘긴다고. 뭘 넘긴다 그랬죠? 뭘 넘긴다 그랬죠? 예, 무슨 채권? 무슨 채권? 네, 저당 채권 또는 주택 저당 채권을 넘긴다 그랬죠. 그럼 주택 저당 채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넘긴다 또는 얘하고 얘를 넘긴다 이렇게 넘겼다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어. 원리금 받으려고.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얘 두 개 팔았다 합시다. 그럴 수 있죠? 얘는 이걸 넘겼다 합시다. 얘는 이걸 넘겼다 합시다. 이쪽으로. 그러면 얘는 이걸 다시 정리한다고. 대출 조건이 유사한 것끼리 정리해.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정리한다고. 유사한 것끼리 정리해요. 그러면 이제 다 이게 뭐예요? 저당이죠. 저가 뭐냐면 그렇죠. 저당이에요. 저가 저는 뭔가요? 저당이야. 그럼 저당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당을 뭐라고 한다 했죠? 모기지. 그리고 다 담아놓는 걸 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기지 풀이야. 이게 모기지 풀이에요. 이것도 모기지 풀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기지 풀 이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쉽게 들리는데 이걸 한글로 말할 때 여러분이 어려워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는 걸 한글로 말하는 순간 어려워하세요. 잘못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영어로 저당풀을 한글로 말해 보겠습니다. 모기지풀을. 자, 모기지풀을 한글로 말해 보겠습니다. 모기지가 뭐야? 저당. 풀. 여러분, 풀이라고 하는 게 말랑말랑한 고무공 같은 걸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다 모아놓은 걸 볼풀. 또 물 이렇게 수영 같은 거 하고 할 때로 조그만 수영장 같은 경우를 풀장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듯이 다 담아놓고 모아놓은 거를 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으는 것, 함께 모아놓은 걸 집합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모여 집합. 그렇죠? 그 다 같이 모여 있는 걸 집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당 집합물이거든. 더 정확히 말하면 저당 채권 집합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저당 채권이 무슨 저당 채권이라고 그랬죠? 온전하게 말하면 주택 저당 채권. 따라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이에요. 그래서 모기지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24회 기출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24회 기출이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자 24회 기출에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또 한번 합니다. 시작.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안 외워줘요. 저한테 암기법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야. 저걸 외우는 암기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자, 영어 이렇게 표현했다고. 24회 때, 22회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당 채권의 집합. 뭐라고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이건 24회 때, 이건 22회 때 나왔단 말이라고. 근데 30회 때는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아까 말한 거. 저당, 모기지 저당, 그리고 영어로 풀 표현하기가 그러네. 저당 풀. 저당 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든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이나 저당 채권의 집합이나 저당 풀이나 다 모기지 풀을 말하는 거고 이걸 말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하시면 제가 이제 답을 고르는 것 그건 제가 다 알려드린다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걸 기초로 해서 또 증권 만들어야겠죠? 이런 MBS 만든다고. 얘는 이런 MBS 만들고 얘는 이런 MBS 만들었는데 이런 차이가 뭐냐? 색깔 차이냐? 아니. 어떤 거는 만기가 좀 길어. 수익률은 좀 만기가 긴 대신 높아. 어떤 거는 만기가 짧아. 수익률이 낮아. 이렇게 다양해. 그럼 투자자들이 입맛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만기가 짧고 수익률이 낮더라도 만기가 짧은 게 좋아. 그럼 그걸 선택해. 나는 수익률이 좀 높고 만기가 길어. 만약에 얘가 수익률이 제일 낮고 만기가 짧다 합시다. 그럼 이거 선택하는 거고. 얘가 수익률도 높고 만기가 제일 길어. 그럼 이거 선택하는 거고. 나는 적당한 거, 중간 거 하고 싶어. 그럼 이거 선택하고. 투자자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럼 투자자가 사. 그럼 투자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로 MBS 발행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투자자가 샀는데 어떤 걸 샀느냐? 지분형을 사. 지분형. 그러면 지분형? 저게 뭔 얘기냐면 지분형 주택저당 증권이거든요. MBS가 주택저당 증권이죠. 그렇잖아요. MBS가 주택저당 증권이잖아. 그러면 MBS 이게 주택저당 증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MBS 중에서 MPTS라는 게 있어요. 걔는 지분형이야.
지분형 주택저당 증권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분증권이 아니야. 여러분 MBS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지분증권이라 했어요? 부채증권이라 했어요? 부채증권이야. 부채증권인 MBS 종류에서 분명히 부채증권인데 꼭 지분증권 같은 형식을 취하는 놈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일단 부채증권인데 꼭 지분증권 같은 형식을 취하는 놈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MBTS예요. 걔가 지분형이에요. 그럼 지분형인 거 보니까 제가 권한을 누가 가지겠냐면, 자, 제가 아까 참가자 누구라고 했죠? 누가 놓여 있다 그랬죠? 셋이. 자유자, 발행자, 투자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MBS를 발행하는 쪽이 누구예요? 자, 봐. 용어를 잘 봐봐.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가 있어. 그러면 MBS를 발행하는 자가 누구냐고? 발행자잖아. 그러면 MBS의 투자자는 누구야? 투자자지. 그럼 돈을 빌린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있다고. 그러면 MBS 발행자가 발행자야. 그리고 MBS 투자자가 투자자고. 그러면 지분형이니까 권한을 누가 가질 것 같아? 투자자가 갖는 거예요. 쟤는. 그다음 채권형이 있어. 채권형은 MBB가 대표적인 예고 채권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럼 얘는 권한을 누가 가질까? 당연히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개를 짬뽕한 게 있어. 그럼 짬뽕형이란 말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혼합형이 있어. 거기에는 MPTV와 CMO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국 역사에서 발전 순서예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나왔어. 그다음 이렇게. 얘는 말이죠. 위험도 높고 되게 수익도 높아. 얘는 위험도 낮고 수익도 되게 낮아.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는 투자를 요것의 중간형이에요. 근데 상품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투자자는 욕구가 되게 다양해.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얘는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만든 채권이에요. 그래서 다계층의 채권이에요. 어떤 건 만기가 짧아, 어떤 건 만기가 길어, 어떤 건 만기가 중간.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설명 들으세요. 끝까지. 제가 답 찾는 거는 알려드린다 그랬으니까. MBTS가 대표적인 예인데 MBTS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머리 글자 따서. 몰라도 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패스.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차입자가 돈을 갚았네? 발행자한테? 그렇겠죠? 그 발행자 안에는 은행도 들어가니까 금융기관도. 그럼 발행자가 받아서 투자자한테 패스해 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왜? 권한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MBB는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거 B, 발행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담보한다는 뜻이거든. 하여튼 여하튼 발행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MPTV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는 pay. 이건만 아시면 되는데 영어 단어 모르셔도 돼. 그냥 머리 글자만 알면 돼. 그 다음에 CMO로 갈 텐데 제가 아까 CMO는 이렇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즉 하나의 모기지풀에서 만기도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게 만들어서 투자자의 여러 가지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그런 채권이에요. 그래서 다계층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로 갑시다. 이제 MPTS는 권한 두 개, 아까 뭐하고 뭐라 그랬죠? 원리금 수취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이었죠? 저당권이었잖아. 근데 저당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당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며요. 그럼 뭐가 넘어가죠? 채권. 무슨 채권이었죠? 정확하게 명칭이? 주택저당 채권. 그 주택저당 채권을 영어로 아까 뭐라 그랬죠? 모기지. 그리고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은 모기지풀. 따라서 그 모기지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기지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24회 기출에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어로는 그냥 영어로는 모기지. 말하자면 저당권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우리말로는 저당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주택저당 채권이고 그게 다 모이는 게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이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이해가셨어요? 같이 할까요? 시작. 다요. 여기까지요. 시작. 예, 그게 권한 두 개인데 하나는 원리금 수취권,
또 하나는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의 소유권. 이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위험은 권한이 있는 쪽이 위험도 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는 위험이 있어요. 이걸 따라가는 위험이 뭐냐면 조기성한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조기성한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저런 거 적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외우는 건 순식간에 외우게 만들어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세요. 그러면 얘는 채권형이야. 그럼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진다? 발행자가 가지면서 권한 다 발행자가 가지면서 투자자한테 돈 빌린 거예요. 투자자한테. 그럼 조기성한 위험 누가 부담해야 돼요? 발행자가 부담해야 돼. 원리금 수취권 가진 쪽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다음 얘는 혼합형입니다. 이거 혼합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투자자는 이 두 가지 권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투자자는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 원리금 수취권이지. 돈 원금이자 따박따박 받는 거. 그게 목적인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혼합형으로서. 두 개 짬뽕한 거예요. 근데 혼합형으로서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에게 넘겨. 이거는 지분형 성격, 채권형 성격. 지분형 성격이지. 그리고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지는 거예요. 이건 채권형 성격.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짬뽕된 거지. 그러면 조기성한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를 드리기를 얘는 위험과 수익 전부 다 투자자가 가지니까 위험과 수익이 높아. 이건 발행자가 권한도 갖고 위험도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투자자가 제일 안전해. 위험과 수익이 제일 낮아. 얘는 요 중간 형태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순서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외워지지가 않네. 다시 말하면 누가 뭘 갖고 헷갈려. 외우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간단해. 앞으로 MPTS처럼 T자 붙은 건 T가 투자자야. 자, 투자자잖아. B가 붙은 거는 그냥 발행자야. B가 발이잖아. B, 발. T2 이렇게. 근데 T자와 B자가 다 붙거나 아예 안 붙으면 짬뽕형이야. 혼합형. T자, B자 다 붙거나 아예 안 붙었네. 그럼 혼합형이야. 그럴 때 돈은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한테 넘긴다 그랬죠. 소유권만 발행자니까 소발만 기억하면 돼. 소유권 발행자, 소발. 나중에 닭발 그랬다가 알아서 해. 소발이야. 말발도 아니야. 개발은 더욱도 아니고 소발.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는 암기는 자, 이걸 씀과 동시에 따라 적기 때문에 잽싸게 넘기겠습니다. 못 적으라고. 그러니까 적으시면 또 빨리 넘길 테니까 적지 마십시오. 자, 안 적으시면 제가 천천히 이따 넘기고 적으면 빨리 넘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T는 투자자야. B는 발행자고. 그 T자와 B자가 다 붙으면 소유권 발행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투자자 T. 그렇죠? 발행자는 그러면 혼합형은 T가 다 붙거나 T, B가 다 붙거나 안 붙은 거. 그거란 말입니다. 되셨죠?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절대로 적는 건 못 봅니다. 네, 절대로 적는 거는 못 봅니다. 머릿속에 넣는 건 좋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십시오. 잊어버리니까 적는다는 말도 안 통합니다. 절대로 시험장에는 머릿속을 갖고 가는 거지 적으시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잘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있었죠? 지분형, MPTS, 채권형, MBB, 그 다음에 혼합형, MPTB와 CMO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MPTS는 원리금 수취권 누구? 투자자. 또 하나 뭐 했었죠?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 누구? 투자자. 조기성한 위험? 투자자. 자, MBB 두 가지 권한 말하십시오. 원리금 수취권,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 이게 말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나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말로. 아셨죠? 이해하지 말고 말로 일단 이건 하세요. 익숙하게 다시 한번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원리금 수취권,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의 소유권, 발행자. 위험 말하세요. 조기성한 위험, 발행자. 자, 그다음 혼합형으로 MPTB, 그다음에 CMO. 그러면 또 투자자한테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그다음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의 소유권은 발행자. 그다음 위험은 조기성한 위험은 투자자. 됐습니다. T는 투자자, B는 발행자. T자, B자 다 붙거나 안 붙은 건 혼합형으로 소유권만
발행자. 금방 잘하시네. 다 외웠다. 시험에 나오면 안 틀려요, 진짜.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또 제가 다음에 또 할까 안 할까? 또 하죠. 그 다음 또 할까 안 할까? 또 들어가면 또 하죠. 그 다음 또 할까 안 할까? 또 하죠. 그렇게를 계속 반복한다고 시험 때까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요.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는 니치. 자, 부동산 투자회사 잘 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S까지 붙였습니다. 니츠라고 읽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구조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설명 들어보세요. 일단 내용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했어. 그런데 어떤 것들은 단어나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반복하고, 그리고 암기법은 제가 시험 문제 푸는 법들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뀌어서 암기법 먼저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굳어져 생각이. 그래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들은 다 실력이 늦는데 본인만 안 늘어요. 고생은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징조가 보이는 어른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거의 안 틀려. 그 직감은. 투자자.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관계없어요. 그럼 여러분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을 투자자라 그러죠? 그래요. 요게 뭐예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걸 샀어. 이렇게 투자했어. 그럼 이쪽으로 뭐가 갈 거 아니야. 요 무슨 증권이 갈까? 자, 앞에다 붙이세요. 지분증권, 부채증권. 지분증권이 가는 거예요. 지분권이 표시가 된 지분증권을 산 거지. 삼성전자와 똑같아 이거. 이해가셨어요? 삼성전자처럼 얘가 이렇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 주식을 얘가 사는 거지. 그럼 돈이 누구한테 들어가? 회사. 무슨 회사? 주식회사. 다시 한 번 합니다. 무슨 회사? 네, 부동산 투자회사. 안 나온다 진짜. 다시 한 번 합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에 들어가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돈이 들어가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를 해. 그 대상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금융권에 예치나 하여간 투자를 해. 그러면 수익이 나오겠지. 그럼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배당이라 그래. 그래서 배당을 해요 이렇게. 근데 90% 이상 배당 안 해? 그럼 예를 들어 50%만 배당하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회사 내에 남겨놓는 거야. 사내 유보라 그래. 왜 남겨두죠? 그 돈 뭐 하려고? 그렇죠. 투자하려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되게 동의해. 왜? 그럼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삼성전자 가치가 더 주식 매매 차익이나 그게 더 올라가거든. 주가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얘는 그걸 저기다 딴 데다 투자하고 그렇게 보통 안 하고 대부분의 경우를 배당한다고. 90% 이상. 의무배당이라고. 자, 질문합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직접 투자할까 간접 투자할까? 그냥 봐도 간접 투자지. 이거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오면 지분금융일까 부채금융일까? 지분금융이잖아 그냥. 자, 이해하셨고,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아실 게 있어요. 일반 금융 같은 데나 일반 투자에서도 말이죠. 이런 구조.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의 돈이 이쪽으로 모이고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뮤추얼 펀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뮤추얼 펀드라고 한다고. 그럼 뮤추얼 펀드가 뭐냐면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형성된 자금을 전문 운용하는 회사에 맡겨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게 뮤추얼 펀드거든요. 그런데 얘가 일종의 뮤추얼 펀드와 똑같다고 지금.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한다? 부동산 뮤추얼 펀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일종의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 말해요. 뮤추얼 펀드란 이런 구조. 자, 이게 투자 회사가 있고 투자자들이 돈이 여기로 들어가면 이 투자 회사가 투자를 해서 나오는 수익을 이렇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뮤추얼 펀드. 펀드 가운데 뮤추얼 펀드라고 한다고. 그런데 얘는 지금 뭐예요? 뮤추얼 펀드인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뮤추얼 펀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리고 얘는 직접 투자라고 해요, 간접 투자라고 해요. 간접 투자고 무슨 금융이라고? 지분 금융이라고. 그래서 딱 두 개 기억하시면 돼. 이런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일종의 부동산 뮤추얼 펀드다. 그리고 지분 금융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하는 증권은 지분 증권이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뮤추얼 펀드도 지분 증권인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증권도 지분 증권인 거예요. ABS, MBS는 부채 증권인 거예요. 그다음 부동산 투자 회사 3종 세트. 부동산 투자 회사 3종 세트는 홈쇼핑에 안 팔아요. 잘 보세요. 3종 세트. 첫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두 번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세 번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짐작을 해보십시오. 이 셋 중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는 뭘 것 같아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이 셋 중에서 건물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상근 임직원이 있어서 직접 자기가 부동산 관리를 직접 하는 회사는 뭘 것 같아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명목회사로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어서 직접 관리를 못하고 대신 자산관리회사라는 곳에 위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뭘 것 같아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갖다 붙이면 됩니다. 서류상 회사라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자산관리회사라는 실체 회사에 맡겨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회사가 뭐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런데 상근 임직원들 두고 건물도 있고 대표소도 있어서 자체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죠? 자, 세 가지 말하십시오. 잘하시네. 암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앞자 따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정부가 만약에 세금 혜택을 주면 제일 많이 세금 혜택을 주는 게 뭘 것 같아? 예, 자기관리, 위탁관리 아니고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한테 제일 혜택을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인 제약이 제일 적은 게 뭘 것 같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볼 때 의무사항 아님, 제한 없음 이런 단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잘 몰라도 답을 찍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나중에 가서 찍는 것도 잘 찍으려고 이렇게 다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는 말이죠. 실체 회사야. 건물도 있고 상근 임직원이 있어. 그래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상근하고 대응되는 말이 비상근. 이 사람들은 늘 출근하는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자산 운용을 직접 해. 그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근데 얘는 명목회사예요. 명목회사는 서류상 회사로서 자산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라는 곳에 위탁하는데 그럼 얘는 실체회사일까 명목회사일까? 실체회사. 얘는 실체회사지. 맡겨야 되니까.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로서 얘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보통 기업 구조조정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준용한다 그래. 그래서 이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을 대체로 준용해. 그런데 얘한테는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많아.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3종 세트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 명목회사를 만드는 가장 주된 목적은 세금 감면, 세금 감면, 세금 감면. 아셨죠? 그렇게 딱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금융 끝. 쉬었다 하시죠. 쉬었답니다.